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요, 투자의 비중을 높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본을 가져야 됩니다. 자본이라는 것이 주식이나 부동산과 같은 것인데, 그 다음에 이제 나이가 50, 60 이후인 분들은 이렇게 따박따박 소득을 주는 자산. 자, 그럼 가장 중요한 연금의 수익률 좀 높이는 방안 및 연금에서 투자는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요, 저는 무조건 하여튼 투자의 비중을 높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게 이제 나이가 50대만 넘어가도 조금 달라지는데요. 네. 나이가 30대인 분이라면은 앞으로 자산을 운용하는 기간이 적어도 30대라고 그러면요. 네. 뭐 한 50년은 됩니다. 그러니까 50년 되는 것, 이렇게 긴 기간 동안은 자본을 가져야 됩니다. 자본이라는 것이 주식이나 부동산과 같은 것인데요. 네. 그래서 꼭 이제 투자 자산으로 가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젊은 사람들이 그게 일단 제일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자산을 가지느냐는 그 다음 결정할 부분인데 일단 젊은이들은 무조건 투자 자산의 비중을 높여라. 그 지금은 이제 내가 투자 자산 비중을 좀 높였더니 야 이거 이런 그 갑자기 주가가 폭락해서 손해를 봤다 하는데 지금 저축해 놓은 것보다 젊은 사람들은 앞으로 저축할 돈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또 여러분들이 주가가 낮아져 있으면은 이 낮아진 금액에 또 지금 연금액은 계속 들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너무 걱정하시지 말고 네. 예, 그냥 꾸준하게 연금액을 납부하면서 투자 자산을 갖고 있으면은 그게 이제 가장 좋은 운용 방식인 것 같고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DC형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의 주식의 비중이 보통 한 60%, 70 정도 사이 정도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10%가 안 되니까요. 예, 그래서 그에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너무 안 갖고 있습니다. 네. 연금 자산은 내가 모으는 것이 아니라 대지저금통에 모으는 것이 아니라 자산은 증식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금 자산은 노후를 위해서 꼭 증식을 시켜야 되고요. 네. 그 증식을 시키려면은 나이 들어서는 증식시키기 어렵지만은 젊은 분들은 꼭 좀 이렇게 자본 혹은 자본 투자를 통해서 증식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이가 50, 60 이후인 분들은 사실은 이제 연금 자산이 젊은 사람들하고는 방식이 달라져야 되는 거죠. 그분들은 어떤 자산을 주로 많이 가져야 하냐면은 이렇게 따박따박 소득을 주는 자산. 배당이라든지 이자라든지 이런 쪽의 자산 비중이 좀 높아지고 주식의 비중은 좀 낮아지고 이렇게 보면 되죠. 그래서 뭐 심플하게 이야기하면은 젊을 때는 주식과 나머지 자산을 7대 3이라고 그런다면은 60이 넘었으면은 반대로. 그렇죠. 3대 7. 이런 식으로 하고 나머지 70은 배당을 주는 것들. 예를 들어 우리가 부동산에 대해서 임대료를 받는 부동산의 배당소득, 채권의 이자 이런 것들로 받는 것들로 이제 70을 구성하고 그다음에 수익을 추구하는 것이 한 30. 이렇게 이제 가지고 계시는 게 좋죠. 예, 7대 3에서 3대 7로. 자, 그럼 적립과 인출 전략은요? 제가 7대 3과 이제 3대 7이라고 말씀드린 것이 이제 적립과 인출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적립 시기에는 한 7대 3, 그 다음에 인출 시기에는 한 3대 7 이런 식으로 해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적립 시기라고 해서 계속 7대 3이 아니라 처음 시작에서부터 이제 비중을 7에서 3으로 비중을 쭉 이렇게 스무스하게 낮춰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7로 가다가 갑자기 60대 가서 3으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요. 60대 은퇴 그렇죠. 예, 이렇게 쭉 그걸 이제 우리가 동적인 자산 배분이라 하는데 그렇게 이제 배분을 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연금에서 손해 날 때 대처법은? 손해 날 때야. 그거 참 어려운데요. 네, 계속 물을 타면 되나요? 아니요. 손해 날 때 대처법은 연금은 자기가 물 타고 말고가 아니라 자동적으로 납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자동적으로 이제 적립하고 분할 매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금의 특징을 알아야 되는데요. 연금 같은 경우에 보면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미국도 그렇고 자본시장 자체가 주식시장이라고 그러죠. 주식시장 자체가 미국을 한 보면은 2000년에서 2010년, 2010년에서 2020년 이 사이로 보면은 평균적으로 주식 수익률은 한 6% 이 정도 됩니다. 되는데요. 2000년대 주식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거의 1%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나머지 수익률은 다 2010년대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주식시장의 수익률이라는 것은 이렇게 5년, 10년 단위로도 되게 이게 정체할 때가 있으니까 그때에 야 이거 주식시장 안 좋네 나 다른 거로 옮겨 타야지 이러시지 말고 계속 그 시장에 발을 담그고 있는 것. 예, 그게 이제 일단 연금에서 우리가 손해 날 때 내가 다른 데로 도망가고 그 다음에 또 와 시장 좋네 해서 또 다시 돌아오고 이러시지 말고 항상 거기에 발을 담그고 있어야 되는 것. 5년 이 정도 단위로는 수익을 못 줄 수가 있는데요. 길게는 10년 단위로도 수익을 크게 못 줄 수가 있는데 그것보다 더 길게 가면은 예금보다 높은 수익은 줍니다. 그러니까 꼭 이제 발을 담그고 있는 게 그게 중요한 것이고요. 두 번째 이제 특징은 뭐냐면은 50대, 60대 같은 경우는 손실을 보고 그 손실을 커버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왜냐하면은 목돈이 많고 새로 들어온 돈이 적기 때문에요. 수익률이 뚝 떨어진 것을 새로 들어온 돈이 낮은 가격으로 산다고 그러더라도 이게 많지가 않잖아요. 목돈이 90이고 새로 들어온 돈이 10 같으면은 결국 주가가 이전 수준으로 올라가야 회복이 되는데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목돈이 10이고 앞으로 들어가야 될 돈이 90이기 때문에요. 주가가 낮으면은 계속 들어오는 돈이 낮은 가격으로 사기 때문에 주가가 조금만 올라가도 금방 원본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나이 든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5, 60대 가면은 이 비중을 조금씩 낮추어 가는 것이고 젊은 사람들은 그만큼 회복이 빠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최근에 이제 주식 가격 많이 떨어지고 채권 가격도 이번에는 떨어진 게 좀 특징인데요. 30대 이분들은 너무 걱정하시지 말고 또 회복이 훨씬 빠릅니다. 50, 60에 비해서 그냥 사람도 30대 다치면 회복이 빠르고 60대는 회복이 늦은 것처럼 연금도 30대 드는 사람들은 회복이 빠르고 그렇다고 보시니까요. 30대에 연금을 지금 가입하신 분은 내가 지금 낮은 가격에 내가 계속 주식이나 투자 자산을 사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나중에 길게 10년 후에 이게 주가가 한 2배 정도 오르면은 내 돈도 그렇게 불어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좀 길게 보시는 거예요. 연금을 하실 때는 항상 시야를 길게 보셔야 됩니다. 퇴직연금이나 자기 연금자산을 가입하고 매일 이렇게 잔고를 보시면 안 되고요. 좀 길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연금도 세금 왠지 못 피할 것 같은데 연금 받을 때도 세금 내야 하는지랑 연금 뭐 절세하는 방법이 있다면? 복잡합니다. 연금은 세금 부분이 이제 어떻게 이제 연금의 인출 순서도 다르고 뭐 이렇게 돼서요. 복잡한데 일단 공적 연금은 다 종합소득 과세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소득이 있으면은 거의 합산해서 과세가 되기 때문에요. 생각보다 이제 자기의 소득에 따라서 내가 임대소득, 다른 근로소득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과세율이 높아질 것이고 그러지 않으면은 이제 과세율이 낮아질 텐데요. 다른 소득이 없다고 가정하면은 대략 국민연금은 평균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베이비 부모들이 뭐 받는 월 한 150, 200 사이 정도라면은 한 3% 정도 대충 과세율이 되고요. 그런데 이제 다른 소득이 있다면 과세율이 달라질 테니까 그거는 이제 국민연금은 하여튼 종합소득 과세 된다는 것. 그다음에 사적연금, 우리가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에서 받는 연금소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리과세 된다는 것. 뭐 이렇게 아시면은 될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분리과세도 이제 2천만 원까지 분리과세가 되고 그걸 넘어가면은 이제 종합과세 되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그 금액을 잘 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다른 소득이 있다고 할 때는 이제 종합소득, 다른 소득이 꽤 있다고 그럴 때는 과세율이 높아지잖아요. 그럴 때는 이 금액들을 조금 적게 받아가지고 종합소득 과세 되는 것들을 조금 이제 줄이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좀 필요한 것이죠. 자, 오늘 고모님에게 이제 연금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얘기 많이 들었는데 뭐든지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꼭 기억해야 할 뭐 3가지 연금 리스크가 있다면서요. 어떤 얘기일까요? 3가지 연금 리스크라는 것은 이제 이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길게 보시면서 뭘 감안해야 되냐면은 여러분들이 연금 운용을 할 때 연금 운용 수익률을 최소한 물가 상승률보다는 높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야 구매력이 유지되니까요. 첫 번째, 근데 의외로 물가 상승률 정도만 운용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는 이제 높게 운용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언제까지 살지 모르는 이런 장수 리스크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금을 받을 때
받을 때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장수 리스크를 없애주죠. 왜냐하면 죽을 때까지 주니까요. 근데 다른 연금은 자기들이 스스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럴 부분에 대해서 꼭 장수 리스크에 해당된 부분을 감안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언제까지 살지 모른다는 것, 그런 것 감안해서 이제 연금 소득을 좀 충분히 길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 그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운영 수익률 리스크이죠. 운영 수익률 리스크라서 그 부분을 이제 좀 유의해야 되는데, 특히 운영 수익률 리스크 중에서 이제 연금을 적립할 때 부분은 관계가 없습니다만은 연금을 인출할 때는 되게 이게 민감합니다. 뭐가 민감하냐면은 내가 퇴직을 하고 딱 운용을 하면서 연금을 인출할 때 주가가 폭락하면은 그때 되면은 이 양반은 평생 이것 때문에 상당히 타격을 받게 되고요. 내가 딱 퇴직을 하고 연금을 넣고 하려고 그럴 때 주가가 급등을 하면은 이 사람은 평생 좀 여유가 있어집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처음 퇴직을 했을 때 가장 돈이 많지 않습니까? 이때 주가가 급락을 하면은 내가 손실액이 커지고 이때 주가가 급등하면은 내가 이익이 확 커지기 때문에요. 그래서 연금을 인출할 때는 내가 처음 퇴직을 했을 때 수익률이 높으냐 낮으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걸 수익률 순수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퇴직했을 때 수익률이 낮았다가 높아지는 것보다 수익률이 높았다가 낮아지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근데 그걸 개인이 선택할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이런 순서 부분에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산을 배당을 주는 것들, 그 다음에 우리가 종신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수익률의 순서에 따른 리스크를 좀 지지 않도록 그렇게 좀 분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가 상승률, 장수 리스크, 운용 수익률 리스크. 예, 운용 수익률 중에서도 수익률 순서요. 자, 오늘 연금 관련된 이야기 계속하고 있는데 추천하는 뭐 연금 상품 같은 것들 혹시 있을까요? 예, 연금 상품을 제가 이렇게 콕 집어서 말씀드리긴 좀 그럴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타겟 데이트 펀드라고 있지 않습니까? 자동적으로 자산 배분을 이제 아까 제가 7대3에서 3대7로 하는데 중간에 이렇게 스무스하게 조정을 해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개인이 그때그때 하기 힘든데 그걸 이제 자동으로 해주는 것이 TDF라고 타겟 데이트 펀드라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미국이나 호주 같은 경우는 이 펀드를 가지고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그냥 이런 펀드 꼭 한 회사의 타겟 데이트 펀드가 불안하면은 타겟 데이트 펀드 한 두세 개 딱 모아가지고 그걸 그냥 드셔가지고 그냥 평생 자동적으로 자산 운용하게 하는 것. 예, 그게 이제 자동 내비게이터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상품을 좀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좀 이미 도입됐는데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시행되고 활성화될 텐데요. 디폴트 옵션이라는 게 이제 도입되었습니다. 디폴트 옵션이 도입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운용 지시란 걸 하지 않더라도 자동적으로 상품을 선택하게 될 텐데요. 그런 것들에서 여러분들이 TDF라든지 이걸 가지고 활용하시면은 좋지 않을까 싶고요. 연금 상품에서 아까 누차 말씀드렸지만은 나이가 젊으신 분들은 꼭 이게 투자 자산의 비중을 높여놓는 그런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추천드립니다. 예. 고모님께서 금융시장에 몇 년 정도 계셨죠? 33년. 33년. 예. 그 중에서 지금 은퇴 관련된 일 하신 지는 혹시? 9년 됐습니다. 9년. 예. 특히나 이제 미래에서 은퇴연구소장 계실 때 은퇴 관련된 그렇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또 최근에 사실 오늘 영상은 어떻게 보면 약간 연금과 관련된 노후 준비 관련된 맛보기인 거고 클래스 오늘에서 뭐 영상 하나 오픈하셨다고. 예. 그게 제가 한 10시간, 11시간을 녹화해서 제가 지쳐서 쓰러졌는데 예, 그게 이제 연금에 관해서 제가 많은 것들을 좀 이야기를 해놓았습니다. 근데 연금 부분은 앞으로도 아마 여러분들의 노후 설계의 중심축입니다. 꼭 필요한 거죠? 예, 중심축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중심으로 이제 다른 것들을 설계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연금 설계가 잘 돼 있으면은 여러분들의 노후 자산 관리는 거의 다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맞벌이를 하는 부분들이 연금 맞벌이를 하면서 연금 설계만 기본적인 연금 설계만 다 갖추고 있어도 충분히 노후 준비를 할 수 있고 거기에다가 주택이라는 것까지 우리나라가 주택연금이 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계속 영속되게 하는 것이 저는 이제 저의 과제인데요. 이 주택연금이라는 것을 스피어 타이처럼 여러분들이 튼튼하게 하나 준비하고 계시면은 그러면은 노후를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70대 이상, 일본의 70대, 80대 노후 파산 이런 이야기를 우리나라에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층들도 보면은 주로 이제 우리로 치자면은 국민연금조차 잘 가입이 안 된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보편적으로 너무 받아들여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연금이라는 부분이 충실히 잘 관리되어 있으면은 지금의 70대 이상, 일본의 70대 이상과 달리 베이비부모 이하는 충분히 노후 준비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시지 말고 연금 부분을 피봇이다 생각하시고 잘 관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문이 가시기 전에 마지막에 두 가지 질문만 드리고 좀 마칠까 하는데 제가 요즘에 많은 분들 만나서 이제 뭐 할 때 재밌으세요? 라는 질문을 하면 이제 옛날에 예를 들면 젊은 분들한테 할 때는 뭐 좋은 뭐 학교에 성적 잘 나왔을 때 아니면 뭐 여자친구랑 남자친구랑 재밌게 놀았을 때 아니면 뭐 여행 갔을 때 아니면 뭐 나만의 취미생활을 즐길 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좀 나이 드신 분들과 점차 이제 뭐 30대 아니면 40대, 50대이신 분들한테 요즘 뭐가 재밌으세요? 물어보면 예를 들면 일을 많이 해서 돈이 많이 벌렸을 때 그 다음에 어떤 것들 성과급이 많이 들어왔을 때 이게 재미라고 했을 때 이 돈, 자산이 느는 거나 이게 금전적인 뭔가 보상이 많이 났을 때 재밌다는 얘기가 횟수가 좀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그게 고모님이 보셨을 때도 은퇴 관련된 여러 가지 이런 것도 공부하셨으니까 그게 일반적으로 많은 건지랑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도 좀 궁금하고요. 그거는 뭐 자연스러운 현상인데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나이가 들으면서 더? 아니, 나이가 아주, 이제 60, 70을 넘어가면 좀 다르게 또 됩니다. 지금 방금 이제 30, 40, 50대 뭐 이러는데, 근데 서머셋 모험이 지은 책 중에 그 달과 6펜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압니다. 거기 보면은 왜 달과 6펜스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보면은 6펜스라는 게 우리나라 500원짜리 동전처럼 1펜스 6개가 아니라 6펜스짜리 동전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달이라는 거 있습니다. 다 똑같이 동그란데요. 거기에 이제 주인공이 일종의 폴 고갱을 이제 모델로 한 것인데 보면은 그 전에 증권 브로커로 이제 40대, 30대, 40대까지 돈을 막 벌다가 이제 미술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술 공부를 파리에서 하고 이제 타히티 섬으로 건너가는 것이죠. 이 친구에게 젊었을 때 삶은 6펜스를 위한 삶이었어요. 그런데 자기의 인생 후반의 삶은 달을 위한 삶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젊을 때는 가정을 이루고 노후를 준비하고 하기 때문에요. 직장에 다니는 목표도 자기 실현 뭐 등등 이야기하지만은 많은 경우에는 돈. 그렇죠. 어쩔 수 없죠. 그게 그래야 사회가 성과도 이루어지고 그런 쪽으로 추진이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의미를 찾는 게 내가 돈이라는 걸 버는 것에서 의미를 찾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부양가족이라는 게 생기기 때문에요. 부부가 맞벌이를 하더라도 자녀란 부양가족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의미를 찾는 거죠. 자기의 역할이 자녀를 키우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미를 찾고 보람을 찾고 그 의미를 찾으려면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걸 가지고 키우는 것에서 그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60, 70을 넘어가면은 그 의미의 대상이 다 사라집니다. 다 결혼하고 다 따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확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60, 70을 넘어서는 이제 그런 부분이 6펜스에서 달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독일이나 유럽 같은 데 보면은 연금이 튼튼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따뜻한 양지 벤치에 앉아서 한 600짜리 책을 읽고 있는 겁니다. 앞에 커피 한 잔 딱. 나이가 한 60, 70대 가시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책을 두꺼운 걸 사세요. 예전에 바빠서 못 읽어봤을 때 책을 지금 찬찬히 읽어보겠다고 책을 500페이지 막 이런 것들 사가지고 보시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유럽도 그런 노인들이 앉아서 600페이지짜리 책을 읽고 하는 것들이 이제 그런 거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삶은 인생 전반과 후반은 이렇게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인생 전반은 우리가 연금으로 치자면 적립이었다가 인생 후반은 이제 이 인출이고요. 또 인생 전반은 전쟁으로 치자면은 공격이고 전투였다가 인생 후반은 위드드로우라고 해가지고 이제 일종의 퇴각하는, 철수하는 그런 것이고 마찬가지 스머셋 모험의 표현을 빈다면은 인생 전반은 6펜스라는 것이 나의 목표에 있다면 인생 후반은 달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변해가게 됩니다. 아주 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질문으로 이제 아무래도 은퇴, 이제 노후 준비 관련된 이제 공부도 많이 하시고 많은 분들 보셨으니까 노후 준비 관련해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못하고 있는 거랑 사람들이 보셨어요. 늘 가장 아쉬운 거 한 가지만 찝어주신다면. 우리나라가 그 건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참
관리를 잘하는 편입니다. 네. 예, 지금 살찐 사람 보입니까? 없습니다. 거의 50 후반 60대에서 제 주변의 친구들 살 다 뺐습니다. 뭐 무지막지하게 뺍니다. 일단 하루에 3만 보를 걷고 이래가지고요. 네. 그리고 건강 관련 지식도 많이 보고 우리나라는 학력 수준이 높아서 그걸 빨리빨리 지식을 습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잘 되고 있는데요. 오히려 사실은 자산관리 부분이 우리나라는 구조적으로 좀 어렵게 돼 있습니다. 첫째 뭐냐면은 늦게 직장에 들어가고 그렇죠. 직장을 일찍 나와요. 그래서 일하는 기간이 짧기 때문에요. 열심히 하고 모은다 그러더라도 기본적으로 자산이 덜 모이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나라는 50대, 60대까지 자녀에 대한 지출 부담을 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자기가 노후에 한창 소득이 많아서 준비해야 될 때 상당 부분을 자녀 지출에 대한 부분을 들어가게 되니까요. 생각보다 노후 자산, 노후 대비가 생각보다는 좀 덜 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사실은 우리나라의 구조적인 문제라고 봐야 되겠죠. 노동시장에 일하는 기간이 짧다. 그 다음에 50대, 60대 자녀 지출에 대한 부분이 많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래서 계속 60대에도 계속 일을 하는데, 그래서 그런 걸로 보충을 하는 거죠. 하는데, 하여튼,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느냐? 가급적 노동시장에서 오래 있는 게 좋습니다. 저도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누구는 그렇게 안 있고 싶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오래 있도록 하려면은, 자기의 전문성을 키워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자기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예, 또 뭔가 공부를 하고 이렇게 좀 계속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사실은 제일 부족한 것 같습니다. 뭔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나는 할 만큼 준비를 하는데 왜 안 되지? 하는 것이 바로 외국 같은 경우는 한 40년을 노동시장에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30년 채 있지 않거든요. 구조적으로 시간이 너무 짧다. 예, 10년을 덜 저축을 하니까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그 다음에 자녀에 대한 지출도 유럽 같은 경우는 국가가 상당 부분을 부담을 하는데 우리는 이제 개인들이 사교육이나 이런 걸로 부담을 해야 되니까 여기에 또 지출이 나가게 되고 이러니까 구조적으로 좀 그게 열심히 하는데 뭔가 잘 안 된다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제일 사실은 국가가 해야 될 부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노동시장을 좀 영속적으로 만들어주는 것. 그다음에 개인도 자기가 노후에 대한 부분을 좀 쿨하게 준비를 해야 되는 것. 이런 부분들로 좀 해결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구조적인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전문성이 좀 있어야지. 네, 국가도 노동시장을 좀 길게 해주고, 그 다음에 재취업할 수 있는 노동시장도 잘 만들어주고, 이런 것들은 이제 국가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고모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지금 청춘 때도 그 다음에 노후에도 모두가 좀 행복한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만남의 손님은 김경록 고모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